자, 300페이지예요. 300페이지.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중에서도 어떤 부분?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양도세 과세 대상은요,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에요? 양도할 때 낸 세금이에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외워보세요.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 뭐가 있죠? 크게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기타 자산은 사업용 보증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주식 중에서 뭐는 제외되죠? 상장범위의 소액주주가 양도한 법인은 주식은 제외된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근데 이런 물건을 뭐 할 때 낸 세금이래요? 양도할 때 낸 세금이에요. 양도가 뭐예요? 예? 양도란 뭘까? 여러분들, 우리 아직 민법에서는 아직 안 배우셨을 수도 있겠다. 민법에서 말하는 양도는 뭘까? 민법에서 말하는 양도란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이에요. 권리 변동이 뭐죠? 아니, 권리가 변동하는 건데. 맞죠? 권리 변동이 권리가 변동하는 거예요. 그 권리 변동, 권리가 변동하는 건데, 그게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취득, 변경, 상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권리 변동에 대한 결과물인 거야. 취득인자한테 이루어지는 세금, 취득세. 상실인자한테 이루어지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되겠네. 아셨죠? 이 양도란 한마디로 뭐다? 권리 변동. 근데 그 권리 변동이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일 때는 반드시 뭐 하도록 돼 있어요? 등기를 필요로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양도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등기여야 됩니다. 대신에 그것이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는 거예요. 유무상을 불문한다라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양도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페이지 300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300페이지 맨 마지막 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포인트 뭐예요? 포인트는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어야 되죠. 그럼 유상은 뭐고 무상은 뭐죠? 유상이 돈 안 받고 주는 거. 그렇죠. 유상은. 돈 받고 내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설명이 되게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 하고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민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단어들이 다 민법의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민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또 융합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처음이어서 힘든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유상이전. 사실상 이전이고 유상 이전이 있는데. 그럼 사실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실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 뭐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갑이요, 을한테 양도를 하고
을은 이걸 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거를 병한테 양도를 해.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대요. 응? 그럼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권 이전은 누구에서 누구에 이루어졌어요? 갑에서 병으로 이루어졌죠. 등기상의 이전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등기를 여러분들 아시네. 중간 생략 등기라고 말해요. 아셨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이렇게 양도가 되는 것을 미등기 양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등기 양도가 됐을 때 이 을에게 만약에 얘가 700원에 사서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을은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등기가 없어서 안 내요? 응? 오케이. 왜 안 내요? 그렇죠. 을은 양도세를 안 냈을 거예요. 왜 안 냈냐면 적발이 안 돼서. 적발이 안 돼서 안 냈겠지. 맞죠? 응? 적발이 안 내. 양도세를 포탈하려고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있잖아요. 세상에 속일 일 없다고 갑이나 병을 조사하다 보면 을이 튀어나와요. 이게 미등기 전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 미등기 전매를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세법은 무슨 이전에 대해서 과세한다? 사실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이다. 등기를 과세의 조건으로 삼지 않는 거야. 과세를 안 해도 사실상 사고 사실상 팔았으면 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매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이전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전이라고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 몇 프로 세금 때려요? 70%. 700원과 1000원의 차이인 300원에 대해서 70%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된다? 가산세도 내야 되고 지방소득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등기 양도를 통해서 본 돈은 다 세금 내면 돼요. 그리고요. 그 미등기 양도에 대해서는 벌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법률을 취득세에 대한 3배, 5배 정도의 어떤 벌금도 내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 전매되면 적발이 되면 그냥 그 부동산 뺏긴다고 보면 됩니다. 그 부동산 등기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유상 이전인데 여러분들 유상 이전이 아닌 무상 이전에 대해서 뭐가 되죠? 무상 이전에 대해서는 상속이나 증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에 대해서는 무슨 세? 상속세. 증여에 대해서는 무슨 세?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지.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 뭐예요?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이 된다. 사실상 이전과 유상 이전이 되었을 때는 양도세 대상이 된다. 사실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유상 이전은 무상 이전이 아닌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양도의 의미였어요. 양도의 의미. 자 여러분들 그러면 분양권 전매 들어보셨죠? 분양권 전매는 미등기 전매예요, 아니에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미등기 양도예요, 아니에요? 등기를 안 하고 피 받고 넘기니까 미등기 양도가 아니죠. 이게. 그럼 미등기 양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미등기 양도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해야 될 물건을 등기하지 않고 넘기는 게 미등기 양도지. 미등기된 상태로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미등기 양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나 부동산, 토지, 건물, 부동산은 당연히 등기해야 될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등기하지 않고 넘기면 미등기 전매가 되지만 분양권은 등기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그냥 분양권 양도라고 하는 거지 분양권 양도를 미등기 양도라고 하지는 않는 거다라는 거. 아셨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라고 하는 것은 등기해야 될 걸 등기하지 않고 형 때 미등기 전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아셨죠? 자,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양도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 변동이에요. 맞죠? 근데 소득세법에서 그런 권리 변동이 양도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전이어야 되고 유상 이전이어야 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유상 이전이 해당되는 것, 즉 양도로 보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요걸 배우는 거예요. 양도로 보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란 한마디로 다른 말에도 뭐라고요?
권리 변동인데요. 권리 변동으로서 유상에 해당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권리 변동은 크게 뭐가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게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게 있겠죠. 이건 배우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배운 거를 총 동원해서 끄집어내서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뭐가 있을까?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이 뭐가 있을까?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가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이렇게 있어요. 법률 행위를 다른 한마디로 하면 법률 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계약,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아셨죠? 그런들 다시 한번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이 있다. 법률 규정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 뭐 있어요? 법률 규정하면 상속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상속은 유상 이전이 아니라 무상 이전이니까 상속은 법률 규정이지만 양도세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세 대상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유상 이전되는 게 뭐가 있을까? 공매, 경매, 수용이 있겠지. 맞죠? 아셨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형태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형태는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이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건 뭐가 있어요? 공매, 경매, 수용. 자, 이렇게 딱 틀로 외우시면 돼요. 틀로. 선생님, 이해하셨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로 보는 경우 뭐가 있어요? 양도로 보는 경우는 크게 법률 행위로 인한 양도가 있고 법률 규정의 양도가 있다. 법률 행위로 인한 양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거 뭐가 있습니까?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매매는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라 하고 교환은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금전 외인 것을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교환은 유상 이전이다 아니다? 유상 이전이죠. 근데 교환은 양도도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보세요. A 토지하고 B 건물하고 상호 뭐 한대요? 교환을 한대요. 그럼 이때 양도세를 내는 것은 A예요, B예요? 양도세를 내는 것은 A에 B예요? 쌍방 모두에게 있죠. 그러니까 교환은 양도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히 양도지. 교환은 당연히 양도고 다만 이런 교환일 때 중요한 점은 누구한테 과세한다?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되는 거야.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도 1억이고 B도 1억이라면 이렇게 동등자산 가치 교환 시에 양도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양도 차익이 없어가 아니고 있죠. 양도 차익은 얘가 4천에 사서 1억에 판 거고 3천에 사서 1억에 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양도 차익이란 양도되는 자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이지 교환하는 자산 가치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응? 그래서 교환 그러면 쌍방 모두에게 과세가 된다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 양도 차익이 있다 없다? 있다. 동등자산 가치의 교환 시에도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환은 양도도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교환은 당연히 양도지.
교환은 당연히 양도예요.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교환은 당연히 양도예요. 다만 이 교환에 있어서 특징은 어느 일방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아니라 쌍방에 대한 양도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오케이? 또 하나, 현금 수수 없이 동등 자산 가치로서만 교환을 했어도 양도 차익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교환 그러면 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자, 두 번째, 현물 출자예요.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은 그 선배시고 그러지만 인생에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요. 아, 조금만 좀 빨리 서두를 걸. 응? 조금만 좀 빨리 서두를 걸. 그 10분 좀 빨리 나올 걸. 그런 후회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나 다행이지만 어차피 해야 될 거 한 달 전에 하나, 한 달 후에 하나, 어?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냐마는 그게 쉽겠지만 차이가 엄청 크죠. 한 번 더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뭐 의구심이라고 하다 그런 건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하시는 것들이 나중에는 큰 차이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용기 내서 좀 하고 계시죠? 어차피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거라면 그냥 이번 한 해에 좀 열심히 하는 게. 자, 현물 출자 보세요. 법인이 출자를 해요. 여러분들 주주가 자본금 납입하는 것을 출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 자본금이 보통은 금전 출자가, 현금 출자가 일반적인데 옛날에 취득가액일 1,000만 원 있던 부동산 등을 상가를 자, 너 법인을 본점으로 써 라고 출자를 하는데 이런 출자를 무슨 출자라고 한다? 현물 출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출자, 어떤 자본을 법인한테 납입을 하면요, 이 법인은 그것에 대한 증표로서 뭘 주게 되죠? 주식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을 5천만 원어치를 줬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4천에 이익이 발생한 거죠. 사실상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주주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을 누구한테? 법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있고 그에 따른 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식이라는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현물 출자인데 이 현물 출자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면 이건 양도다 아니다?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잖아요. 현물 출자를 통해서 권리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 변동이 있고 그 권리 변동에 대한 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현물 출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이다 아니다? 양도예요. 아셨죠? 하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일까 아닐까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 7, 8년 전인 거의 10년 전에 강남의 한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한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강남의 근처에다가 오피스텔을 먼저 얻어놓은 거야. 오피스텔 상가를. 왜냐하면 자기 이번에 공인중개사 따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제 업장 하나 만들려고 하나를 했는데 합격이 안 돼. 이게 그분 어떻게 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자, 이렇듯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자기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일 텐데 이런 개인 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를 양도로 볼 건가 안 볼 건가 라는 겁니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지 않죠. 왜냐하면 권리 변동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맞죠? 권리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개인 사업을 위해서 출자하는 것은 뭘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아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번에 다시 한번 통계 내봐야겠지만 20대 또는 30대 초반보다는 40대 이상의 합격률이 더 높은 거 아십니까? 아, 그랬어요? 저는 몰랐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젊은이들 자만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들으면 알겠거든. 한 번 들으면 알아서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처음에 그 젊은 학생들 와서 되게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한 7월달, 8월달 가기 전에 이미 학원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도 있고 또 뭐 그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러다 보면 결국은 조금 또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일수록 그러니까는 그게 상당히 부럽죠. 이해하는 속도가 2배 이상은 빠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험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해를 잘한다고 해서 시험에 공부는 잘하지. 이해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험의 합격은 암기해서 자고 된답니다. 아셨죠? 이게. 그래서 바짝 잘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잘하는 게 더 좋은 거다. 이게. 아셨죠? 자, 어찌됐건 이렇게 법인에 대한 효물주는 양도로 보지만 개인 사업에 대한 효물주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사업에 대한 효물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공동사업에 대한 효물주자. 여러분들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은 공유, 합유, 총유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공유, 합유, 총유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 있어요. 배우셨어요, 이거? 안 배웠어요? 저한테만 먼저 배우세요. 민법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고. 총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총유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 재산이라든지 마을 회관의 주민 공동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총유 재산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공유하고 합유의 차이가 뭐냐면 처분의 자유예요. 공유는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자기 지분을 자기 마음대로 동의 없이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합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게 있다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살면서 공유 등기는 많이 봐도 합유 등기는 거의 못 봐요.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합유 등기를 왜 하냐면 보통은 이래요. 그 가족 중에 꼭 물 새는 바가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도 하나 있거나 뭐 아들이 그러거나 아버지가 그러거나 어쨌든 물 새는 바가지 하나 있는데 이 재산은 가족 공동으로 지켜야 될 자산이 아버지가 주신 자산 공동 재산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를 공유 등기를 하게 되면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기 때문에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상속 등기를 할 때 공유로 하지 말고 합유 등기를 하게 되면 각자의 지분은 인정받지만 그 지분의 처분이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되겠지. 아셨죠? 이게 합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에서 느낄 수 있는 합유는 뭐냐면 조합의 출자가 되는 거는 조합에 출자된 자산은 다 합유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로 보면 이런 공동사업에 출자된 거를 합유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을 대고 저는 부동산을 대서 우리 같은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제가 출자한 부동산은 날 것에서 우리 것으로 사실상의 권리 변동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 나는 우리 사업으로부터 저희한테 지분을 하는 하나의 유상 이전을 보기 때문에 이런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물 출자가 양도냐 아니냐 이런 문제 나오면 오류야. 그 현물 출자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 개인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인지 아셨죠? 이렇게 해서 양도 여부를 따져야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 출자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하지만 개인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우리 시험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한 문제 조합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로 볼 건가 말 건가 이런 문제 나왔었거든요. 조합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왜요? 합유니까. 오케이. 응? 잘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인 및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고 개인사업에 대한 현물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
여러분들 대물 변제가요. 대물 변제하면 우리 시험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혼.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혼에. 이혼 생각나면 이혼이라는 단어 딱 떠올리면 뭐가 먼저 생각났어요? 위자료. 위자료를 떠올리는 분은 쪽박이에요. 아셨죠? 위자료를 떠올리는 분은 쪽박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 보상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물질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잘 돼 있어도 정신적 피해 보상을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자료는 아무리 잘 받아도 3천만 원 이상은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밥을 해주고 그랬는데도 위자료 3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죠. 그럼 뭐가 우선이다? 재산권 분할이요. 자식 새끼는 어디 가고 재산부터 챙기죠. 이게. 응? 그래서 자 이혼을 통해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재산권 분할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위자료. 아셨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추측하건대 이재용이 씨는 누구야? 우리 삼촌 딸 누구지? 이부진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남자도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몇천억 있겠죠. 근데 왜 소송을 이렇게 끌고 있을까? 위자료? 아니요. 위자료 아니라니까. 이건희 회장이 먼저 돌아가시면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상속이 되면 거기에서 재산권 분할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전 그래서 제 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의 가십거리로 봤을 때 뭐 남의 가정사에 이렇게 하는 건 안 좋겠지만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다? 재산권 분할이 더 크고 위자료는 크지 않다. 아셨죠? 그래서 위자료 생각지 마세요. 이혼할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뭐부터 생각해야 돼? 재산권 분할 먼저. 응? 재산권 분할이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권 분할을 통해서 이전되는 것은 이건 뭐가 아니다? 양도나 증여가 아니에요. 자기 거 자기가 찾아오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셨죠? 자기 기여도에 자기 어떤 가족의 재산이라면 자기가 기여한 것에 대한 자기 어떤 몫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아셨죠? 하지만 위자료예요. 자, 그러면 이 위자료가 뭐가 문제인데? 자, 위자료를 받으면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위자료를 받았어. 세금을 낼까 안 낼까? 응?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맞아서 아파 죽겠는데 맞은 돈 갖고 세금 내라 그러면 안 되죠. 위자료는 소득이 아니에요. 이제 소득세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어서 위자료는 과세를 안 해요. 그럼 위자료가 뭐가 문제인데 문제는 이런 위자료를 부동산 등으로 대물 변제 시에는 이거는 양도로 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이 우리에게 자기 배우자겠죠. 위자료를 3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위자료는 갑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고요? 채무가 되고 을의 입장에서는 채권이 되겠죠. 맞죠? 근데 갑은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3천만 원을 지급할 돈이 없는 거야. 대신에 옛날에 취득했던 가액 부동산 1,000만 원짜리 빌라 하나 있었대요. 이거를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2천이 생기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유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유상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수준을 좀 올려보면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가 있으면 유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반대 급부가 금전일 수 있고 금전 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의 이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기 거 갑이었던 명의를 을에게 이전해 주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을 위자료의 대물 변제로 이전해 주는 등기 원인이 된다면 이때 갑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뭘 받죠? 아니, 갑이 소유권 이전해주고, 갑은 소유권 이전해주고, 이게 유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을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금전을 아니 소유권 이전해 주기 위해 원래는 금전을 받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집을 받았잖아요. 집은 얘가 받았지. 갑이 받은 게 뭐냐고. 응.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맞아요. 뭐냐면 여러분들 대물변제가 유상 이전인 것은 자기 채무가 감소된 것을 유상 이전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민법상 유상 이전이라 하면 민법에서 유상 이전에는 내가 뭘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금전이나 금전 외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회계학적으로 보면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내가 내 급부를 제공하고 반대급부가 금전이나 금전 외인 것은 물론을 받아는 건 당연히 유상이지만 내 채무가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유상이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갚아야 될 의무가 사라졌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무슨 이전이다? 유상이전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물변제가 왜 유상이전이냐고 말하거든. 대물변제가 왜 유상이전이라고요? 채무에 감소하기 때문에. 그 채무 감소된 부분을 하나의 무슨 이전으로 본다? 유상이전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대물변제가 왜 유상이전이라고요? 채무의 감소.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대물변제 하면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혼 시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권 이전 그러면 무조건 양도다 그러지 말고 그 이혼 시에 재산권이 이전되는 원인이 뭐다? 재산권 분할인지 아니면 위자료를 대물변제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재산권 분할인 경우에는 뭘로 보지 않지만 양도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냥 무슨 가십거리를 한번 알아두세요. 우리나라는 외국보다는 아직까지 남자한테 좀 더 유리한 나라입니다. 분명한.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뭐 로맨틱 코미디 이런 영화 장르 보면은 여자들이 남자한테 프로포즈 받으면 막 미친 듯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오버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프로포즈 받은 게 뭐 그렇게 막 날듯이 좋아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 사이인데 다른 남자랑 살면서 혼인 신고를 안 하고 있어. 그런 영화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라는 거야. 이혼되면 다 이게 살려야 된다며. 그렇죠. 네. 이혼을 하게 되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 그 부양 와이프한테 자기 총 수익금액의 40%를 줘야 된대요. 40%를 위자료, 부양료로 이렇게 줘야 된대. 그러니까 진짜 잘못해갖고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혼 2번 하면은 인생 파탄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배우자 여자한테 대한 배려가 좋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보육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 기여도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전업주부였을 때 인정되는 비율이 30%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증가된 재산의 30%만 기여도가 인정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혼하고 나서 뭐 위자료 또는 뭐 보육료 이런 것들을 주라고 해도 안 줘도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혼에 대한 아픔이 있는 분이 시험에 들어가서 그런지 이혼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셨죠? 이게 어찌됐건 이혼이다라는 이렇게 아셨죠? 대물변제. 자,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여러분들
이 부담부 증여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몇 천만 원 이익 본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비싼 돈 주고 학원 나오셨는데 적어도 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개념만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세금으로서 몇 천만 원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요. 여러분들 갑이 을한테 부담부 증여를 하는데 시가 5억이고 자, 시가 5억이고 취득가액 1억이고 채무가 3억이에요. 이걸 부담부 증여를 했어요. 여러분들 증여세가 유리할까요? 이건 나중에 하고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 시가 5억짜리 채무가 3억짜리 이렇게 기억을 먼저 해보세요.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전세 끼고 아들한테 주는 거야. 내 집이 아버지 집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의 보증금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죠? 채무죠. 아들한테 주는데 아들아 너 이 집 가져. 근데 갔는데 나중에 이 세입자가 나갈 때 보증금은 네가 알아서 빼줘. 아셨죠? 또는 대출 끼고 주는 거야. 대출을 끼고 줘. 응? 그럼 대출을 끼고 주면 아버지가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그다음에 집을 증여할 때 대출까지 아들 명의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증여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들래죠? 대출받은 것이 빚이니까 증여에 포함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까야 되니까 네. 까요? 뭘까요? 또 자, 보세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서 2천만 원 벌었대. 혼자서 2천만 원 벌었으면 얼마가 세금이었죠? 1200까지는 6%죠.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800에 대해서는 15%였던 거. 아까 누진세 계산한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얼마예요, 이거? 192만 원이었어요.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부 공동명의로 해보실래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1,000만 원이잖아요.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요. 부부 합산가세 아니고 별산제예요. 세금도 각각 내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6% 하니까 얼마 내야 돼요? 6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60% 내면 얼마 해야 돼요? 60만 원 내야 되겠죠. 부부 공동명의로 하잖아요? 그럼 얼마만 내면 되죠? 120만 원만 내면 돼요. 혼자서 벌었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가 되고? 192만 원 되고. 맞죠? 그 다음에 1,000만 원씩 벌었다 할 때는 얼마가 된다? 120만 원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진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분산시키는 게 좋은 방법.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소득보다는 그 소득을 분산시키면 세금의 부담이 합법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단독 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아셨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은 분명히 줄어들어. 이렇게.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긴 하고 세금도 줄어드는 건 좋은데 문제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배우자 등이 임대 사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피보험 대상자에서 제외가 돼요. 독립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지역보험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하나 4대 보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더 살펴보고 해야 된다. 무조건 공동명의가 좋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 이해하셨죠? 네,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해서 해야 된다. 고려해서. 아셨죠?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보다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이 아마도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어찌됐건 그럼 이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것은 뭐냐면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이게 순수 증여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감소분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사실상 소유권을 이전해 주잖아요. 그럼 순수하게 증여되는 부분이 얼마예요? 2억이죠. 채무가 줄어드는 부분은 얼마예요? 3억이죠.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증여세. 자기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에 자기 채무가 줄어들어. 자기가 채무가 줄어드는 것만큼은 이건 뭘로 본다? 이건 양도로 봐야 되잖아. 대물변제가 왜 유상이전이라고 했어요? 채무에 감소가 있기 때문에 유상이전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라면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증여세.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가 한꺼번에 증여세를 내고 한꺼번에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반은 증여, 반은 양도를 하게 되면 아까 2천만 원 한꺼번에 냈던 세금보다 1,000만 원 냈던 세금이 더 작아지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그 금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이면 그 절세 효과는 더 커지겠지. 아셨죠?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가 유상 이전인 것은 왜 그렇다? 채무의 감소.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증여세. 채무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적법하게 정말 초적법하게 뭐가 된다? 이게 가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증여, 한꺼번에 양도하는 것보다 세금의 부담이 훨씬 더 뭐 할 수 있다? 작아질 수 있죠. 아셨죠? 이 부담부 증여를 하면 못해도 몇 천만 원 정도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 근데 마음이 아파. 네? 그럴 재산이 없어. 좋은 방법인지는 알겠는데, 그럴 재산이 없는 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아셨죠? 네, 부담부 증여 꼭 기억하셨죠? 그 다음에 공매, 경매, 수용 이런 것들도 뭐가 된다? 양도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쉬었다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할게요.